이제 우리 포럼의 가장 핵심적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13기 선배님이신 박영준 선배님께서 국제정세와 현안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영준 선배님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베트남 최고의 명문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호치민대학교 경제대학의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명예 학장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의 재상으로서 또 이 국제정세와 많은 것들을 처리하셨던 해안이 있으신 만큼 오늘 아마 좋은 말씀을 전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라들 팜플릿에 지도가 나오고 지도해놓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야, 이거 한 3년 만에 보니까 오늘 마음 가슴이 설레었어요. 우리 그 비즈니스 포럼 첫 번째 창립할 때 제가 출장을 했는데 그때 이상으로 오늘 설레더라고요. 근데 달랑 지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뭘 이렇게 준비를 안 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을 하실 겁니다. 4시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오성고등학교 교훈 있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다들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 교훈이 정말 좋은 교훈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큰 흐름입니다. 큰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 지금 겪고 있겠지만은 팬데믹이라든지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정신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세계 정세 흐름을 알아야 기업의 위기 관리도 하고 또 비즈니스 기회도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세계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 나름대로의 경험과 그동안의 이력은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미래를 나아가는데 이 두 나라 정도는 좀 제대로 알고 가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나라 두 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절대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배님 말씀 듣고 저도 투자했는데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찾아오지 마시죠. 네, 우리는 아시아에 속해 있고 그것도 동아시아에 속해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아시아가 굉장히 주목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일단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인도도 인구가 많고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데 저는 이번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동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 우리나라 특별히 동남아시아에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아프리카 매니아가 돼갖고 아프리카를 8번 갔습니다. 8번 갔고 아프리카가 중요하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아프리카 진출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부르짖어 왔는데 갑자기 제가 동남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세계 여러 정세상 아직은 아프리카까지 가기에 너무나 힘들고 험한 길이라서 동남아시아를 거점을 하고 그 다음에 징검다리를 삼아서 아프리카를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또는 다가올 심각한 상황을 아마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을 텐데 팬데믹이 코로나 19만 팬데믹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닥칠 팬데믹은 굉장히 다양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저는 예측합니다. 지금 당장 오고 있는 게 에너지 팬데믹이잖아요, 그죠?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어제 어떤 교민이 저한테 보내줬는데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지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하나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무려 옛날보다 4배 내지 5배 올랐죠. 물류 팬데믹, 그죠? 에너지 팬데믹, 물류 팬데믹. 그 다음에 또 뭐 전기 자동차나 뭐 이렇게 첨단 산업으로 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자원, 히토류 이런 게 이제 무기화돼 갖고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국가 전략으로서 세계 전략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게 바로 자원 팬데믹이죠. 자원 팬데믹. 또 하나 있습니다. 폭탄기대 우크라이나가 지금 숙박지대에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브라질 같은 데 굉장히 그 한 발이 덮쳐갖고 농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푸드 팬데믹. 이거야말로 진짜 심각한 팬데믹입니다. 푸드 팬데믹이 시작되면 아마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을 겁니다. 이미 아프리카에는 4천만 명 가까운 기아가 나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푸드 팬데믹은 우리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식량 자금률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 그래서 지금은 당당한 것 같죠. 지금은 밀가루 얼마든지 수입하고 돈만 있으면 좀 더 비싼 가격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물량이 딸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팬데믹입니다. 그래서 식량과 에너지 팬데믹이 가장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여름 지나고 겨울이 되면은 북반구에 대부분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라든지 식량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데 이번에 한은 총재된 사람 이창용 씨가 저하고 친구인데 만나갖고 축하 겸해 식사를 했더니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겨울까지 계속된다면은 유럽은 모든 가스나 이렇게 끊기기 때문에 굉장히 견디기 힘들고 또 식량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푸틴이 제발 누군가가 암살하거나 진장마비를 급사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까지 그냥 농담을 했는데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량 팬데믹이 이렇게 무섭게 오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기후변화 팬데믹이죠. 기후변화 팬데믹. 기후변화 이슈가 지금은 이제 전쟁 이슈나 이런 때문에 그런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배출하는 CO2가 7억 2천만 톤입니다. 7억 2천만 톤. 그런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40%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40%. 그 다음에 2050년까지는 제로를 만들겠지. 그러니까 발생되는 것과 줄이는 게 똥돈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원래 국제사회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세게 약속했죠. 근데 어쨌든 국제사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거짓말하는 나라가 안 되려면 이것도 탄소 배출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국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내 물량 같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이런 기후환경 팬데믹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안보 팬데믹입니다. 안보. 지금 진영 싸움이 들어갔죠, 그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진영 싸움이 들어갔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의 세계 전략의 핵심은 중국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죠.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차제에 중국을 어떻게 약화시키고 고립시킬 것인가가 세계 전략의 프라이어티 넘버 1이죠. 그러면 한국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북한이 핵을 저렇게 소형화해 갖고 가는데 방사포 한 5,000문 되죠. 동시 발사하면은 만약 소형 핵탄두 만들어서 동시 발사하면 우리 막을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방사포 손에 한 20가지 떨어지죠. 20가지. 그래서 안보 팬데믹도 다가오고 있다. 그럼 이러한 팬데믹이 한 6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미 국가의 능력을 다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그러면은 한국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들이 민간이 협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의 생존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당연히 대한민국의 이 기업들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까 천종기 후배님의 시즌도 얘기 나왔지만은 굉장히 대한민국 기업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잘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지난 몇십 년간 진보나 보수나 별 관계없이 대기업, 민간 대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봤죠. 실제로 나쁜 짓도 많이 했고요. 또 뭐 2세, 3세 내려갈 때 뭐 이상한 짓도 뭐 무슨 명품 매장이나 내고 뭐 이런 짓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싫어했는데 어쨌든 국가 전체 차원을 보면은 저는 이게 국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나가 보면은 그래도 글로벌 대기업들이 잘 하고 있으니까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간 거지. 글로벌 대기업이 없는 나라다.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민간 영향이 한국은 국가나 정부 영향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겪고 있잖아요. 제가 신종 플루 때에도 제가 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시부 대책위원장, 국무차장으로서 그때도 대기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요번에도 만약에 초기에 삼성이나 이런 글로벌 대기업한테 그 백신 확보하라고 그랬으면 아마 굉장히 빨리 다 해결했을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정부가 하겠다고 판단 능력이 민간보다 훨씬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놓치고 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오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합동으로 해야 된다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번 예선에 당선되신 분이 처음에 공약에 민간 합동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적 과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야겠다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레토릭인가, 위기는 오고 있는데 가서 팝콘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좀 걱정입니다, 솔직히.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위기가 오는데 여러분들 뭐 수탁이 들었지만은 위기는 곧 뒤에죠, 그죠? 근데 준비된 자한테만 기회입니다. 기회는 준비되지 않은 자는 기회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위기 너머에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 이후를 잡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넓은 천지 전 세계 국가에 뭐 다 잘할 수도 있고 다 좋은 파트너일 수 있지만 국가 전략적으로 선택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나라냐? 저는 동남아이고, 동남아에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왜 그러냐라고 말씀드릴게요. 베트남은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중국에 붙어 있죠, 그죠? 중국에 붙어 있고, 그다음 저기 해안선 길이가 3,200km입니다. 3,200km. 그리고 저기 이제 남진해, 동진해인데 저 바다를 거쳐가 가는 배가 대부분 중국을 가죠. 중국에 필요한 물자와 자원을 싣고 갑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또한 그동안에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나라죠. 심지어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도 싸워가고 중국이 그만됐다, 내가 그만할게 할 정도로 그런 아주 민족성도 굉장히 강한 민족인데, 저기에 지금 한국이 어떤 정도로 진출하고 있느냐. 여기 뭐 베트남 다녀오신 분들 많겠지만 한국 기업이 지금 10,000개 나가 있습니다. 10,000개, 10,000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10,000개. 한국인 25만 명이 베트남 나가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 25만 명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10,000개의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그 나라 국가 경제 모든 면의 3분의 1입니다. 투자, 고용, 수출 뭐 모든 면. 근데 그러면은 국가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한국 기업이 그 가서 하고 있는 그거는 국가 파워죠, 파워. 그죠? 국가 파워라서 저 나라를 옛날 식민지처럼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저 나라를 우리의 발전과 성장의 파트너로서 어떤 방향을 끌고 갈 것이고 그 나라한테 요구할 게 뭐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베트남을 30번 이상 갔는데요. 최근 한 6년, 6, 7년 동안에 너무나 걱정되고 너무 한심합니다. 지금 하노이가 이제 정치 군사의 중심 도시죠. 북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사이공, 이제 호치민이 경제의 중심 도시입니다. 근데 거리가 1,800km 떨어져 있습니다. 1,800km. 그런데 거리도 멀고 하다고 우리나라 국가기관,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다 합쳐갖고 100개 이상의 기관이 나가 있습니다. 100개 이상. 각각. 그런데 그 국가기관들이 아무런 협력관계가 없습니다. 국가 전략이 없는 거죠. 관심도 없는 거죠. 놀기는 좋죠, 저기가. 골프 마음대로 칠 수 있고, 음식 방법 비슷하게 맞고, 술자리는 아직도 여자가 가능한 그 유일한 나라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먹고 즐기는 데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기업은 가서 열심히 하는데 그 기업에 도움되는 일은 별로 하지 않는다. 기업이 뭘 아파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습니다. 아쉽게도 공무원들이. 그래서 저 나라를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일본은 정말 체계를 잘합니다. 일본 기업 전용 공장 딱 ODA 자금으로 자이카가 딱 깎아갖고 거기 일본 기업들, 중소기업들 탁탁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근데 베트남 사람들도 워낙 영악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엄청 많이 당합니다. 엄청. 또 한국 사람들 준비도 없이 잘 들어가잖아요. 친구의 사돈 팔촌 얘기 듣고 야 베트남 가면 뭐돈 번다 하더라 우르르 몰려가고 다 당하고 그래서 많이 당합니다. 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베트남의 나라가 굉장히 올해가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입니다. 30주년. 그 양적으로 어마어마한 팽창했습니다. 두 나라 관계. 아까 말씀드렸죠. 무역 규모도 한국의 세 번째 파트너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일본을 제낍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고요. 국가 전략적으로 볼 때도 한국은 중국의 울대 밑에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의 허리에 있습니다. 측추에 있죠. 그럼 작은 나라 두 나라지만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은 여러분 아시잖아. 싸움해보면 알잖아요. 목줄 딱 쥐거나 허리 딱 잡히면은 꼼짝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나쁘게 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힘들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한국은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 기업이 피땀 흘려갖고 일해놓은 것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코로나를 계기로 굉장히 두 나라 사이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위기냐? 초기에 베트남은 대만처럼 공세 작전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 8개월 동안은 세계 보건 국가가 됐습니다. 하루에 뭐 2명, 3명 발생하고 어떤 때는 아예 발생도 없고 인구가 1억이 돼요. 그러니까 국경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깁니까? 라오스는 캄보디아 쪽에. 그런데도 그렇게 통제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전인족이 4대 세계 강대국을 다물리친 나라에서 잠재되는 민족적 자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가 좀 성장해갖고 이제 소득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한 70년대 경제 발전이 막 되니까 우리 이제 자부심도 생기고 이랬는데 코로나 딱 터졌는데 자기들 우려를 보던 나라가 다 코로나로 망하는 겁니다. 유럽 망하고 미국 망하고 중국 망하고 일본 망하고 드디어 한국까지 망하다 이거지. 코로나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한국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국 그 당시 이제 초기에 한국에서 코로나 관리가 발생하면은 비행기를 쫙 시골에 쳐박아갖고 거기서 내려가고 대지울이 비슷한데 그냥 한국 사람들 무단 격리시키고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또한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마음대로 군합발로 들어가고 끌어내갖고 격리하고. 근데 정부가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기업이 그런 걸 당하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만 죽어났죠. 그러니까 열받은 국민들이 SNS상에 막 그런 거 올린 거죠. 올려갖고 이들 신나게 우리 또 젊은 애들이 막 베트남 공격하니까 베트남 애들이 누가 우리 공격해? 까볼까? 이러면서 이제 누가 옛날에 월남전 참전해갖고 우리 학살하고 그 다음에 누구 마음대로 애 놓고 내버리고 나이따이한 만들고 말이야. 또 우리 누님들 6, 7만 명이나 한국에 시집 갔는데 막 폭력 행사가 맞아 죽기도 하고 너가 할 말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SNS상에는 두 나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상당히 위험 수준까지 갔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걱정합니다. 왜냐하면은 두 나라 민족성을 봤을 때 이 치고받기가 좀 더 가면은 일본과 한일 관계, 또 다른 한일 관계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 인화 물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월남전 참전했던, 그래서 양민을 학살했던 전력이 있고 한국은. 그 다음에 우리 선배들이 가서 싸질러 나가고 내버리고 온 애들도 몇만 명이 있습니다. 라이다이한. 그 다음에 여기 국제결례가 왔던 여성들이 한 40% 이상이 이혼했습니다. 이혼에 돌아갔는데 베트남의 여성들은 저기 좋습니다. 모성애가 굉장히 강해가고 다 데려갑니다. 데려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애들은 국적이 한국입니다. 한국. 베트남에서 베트남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으니까 국제학교를 못 보내는 거죠. 엄마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장에 가죠. 애는 길거리에 그냥 내버려줍니다. 이게 또 몇만 명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 인화물질로 곳곳이 작동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베트남과 한국과의 관계는 두 나라 모두한테 국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방치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성장한 만큼 질적으로도 성숙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꼭 국가한테 맡겨둘게요. 이거 국가는 이런 거 못하거든요. 민간 베이스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움되는 거는 대한민국 차관지는 게 도움되는 게 아니고 김무중 회장 직접 모셨다는 게 더 잘 먹힙니다. 예, 그렇고 그래서 베트남은 앞으로도 근데 이제 베트남이 이제 제가 가보니까 어머니 가보니까 좀 각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 그렇게 했더니 자기들도 무너졌잖아요. 나중에 막 왕창 무너졌는데 백신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돈도 없으니까 이제 한국 기업들한테 막 공무원들이 찾아가고 돈 내놔라고 거의 반강제인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좀 뺏긴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업에 와갖고는 위생물품 이런 거 그냥 강제로 갖고 갖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했는데 우리를 그렇게 거칠게 대하니까 한국 투자가 급감한 거죠. 한국 기업들 투자가. 지난 한 10몇 년간 한국이 베트남 투자하는 나라에 항상 1등 아니면 2등이었습니다. 10년 이상. 근데 FDI라고 할 때 이제 Foreign Development Investment입니까? Direct Investment입니까? 하여튼 그게 급감하니까 야들 위기를 느끼게. 그래서 다시 한국에 대해서 우대하고 좋은 감정으로 가는데 다행히도 또 우리 박항서 감독이 때 맞춰갖고 23세 이하 우승을 하죠. 그죠?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화돼가는 양국 관계를 다시 되돌려놓는 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 진짜 국가적 영웅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그래서 다시 기회가 오고 있다. 저 그냥 이제 명예박사 주고 그냥 명예학장 준 게요. 그냥 준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하니까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부족하고 하니까 저보고 중매서라는 거죠. 자기 분야, 자기들이 가고 싶은 분야의 방향에 한국 첨단 기업이나 전문가를 연결시키달라는 겁니다. 딱 뻔해 보이는 거죠. 저는 뭐 기꺼이 할 겁니다. 하면서 한국 기업들한테 기회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첫 번째 강의할 때도 미국의 전략상, 세계 전략상 베트남은 매우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가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지정학적 위치를 딱 보면 우선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딱 그 중앙에 있고 저 몰라카 해역이 저기 있죠.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저기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 8천입니다. 2억 8천. 세계 4위죠. 그 다음에 면적도 한반도의 9배입니다. 9배. 그런 큰 나라인데 한국인데 좀 잘못된 버릇이 하나 있어요. 한 나라를 평가할 때 그 나라 1인당 GDP를 평가해 버립니다. 저 나라 이제 4,000불 좀 넘거든요. 그러면 4,000불 수준으로 딱 평가합니다. 우리가 3만 넘었으니까. 그래갖고 저 대국을 아주 상날로 사면 개무시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요, 네덜란드 식민지를 300년 한 나라입니다. 유럽의 고급 문화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은 그런 한국을 굉장히 속으로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사업이 몇 개의 기업 외에는 별로 성공한 게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에는 우리 한국인이 25만 명 나가는데 인도네시아에는 이명박 정부 때 5만 2천이었다가 지금은 3만 5천으로 줄었습니다. 저 큰 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저 나라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좀 보니까 이제 위기 이후를 보면은 일단 우리가 장점인 게 필요한 나라, 그다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이게 이제 선정이 파트너로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인도네시아가 바로 그런 최적의 나라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데 왜 그러냐? 한 8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8가지 이유. 첫 번째가 저 나라 우리가 아까 모두에 제가 한국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위기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위기라고 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확보 문제 국제사회에 약속했고 한국은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포스코가 1년에 배출하는 게 3,500만 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탄소를 이렇게 처리하는 게 100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제 신경 써서 이런 걸 아시겠죠. 저거를 근데 작년에 파리인가 그래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어떤 중요한 규정이 통과됐습니다.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확보한 탄소 배출권도 그 나라가 확보한 것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못하더라도 인도네시아 가서 확보하면 그게 우리 거로 인정된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 쪽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세계 최고의 탄소 배출권 확보 잠재력을 가진 나라랍니다. 저 나라.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
지금 밀림지대냐. 적도 바로 밑에 있으니까 엄청난 밀림지대고 섬만 해도 18,000개나 되는 그런 나라고, 그 다음에 발생되는 CO2를 묻을 때가 있어요. 묻으면 그것도 인정되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섬도 많고 옛날에 석탄이나 이런 거 패낸 폐광도 많고 해서 엄청난 이 매장 잠재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 시대의 최적의 파트너다, 한국으로서는. 그렇게 이제 서로 유인된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또 배출을 팔아먹기 때문에 국가 또 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고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그 중에서도 이제 수소 경제로 간다고 지금 난리였잖아요, 그죠? 수소 경제로. 근데 지금 수소 경제로 가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원은 없어지고 물만 배출되니까 H2O로 다 배출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값싼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 대량으로. 지금은 대부분 굉장히 비싼 수소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수소 자동차 하다가 지금 중단했잖아요. 그러니까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 생산된 수소를 자유롭게 운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다가 지금 걸림돌입니다. 첫 번째, 값싼 수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전기를 물 분해하면 수소가 나오잖아요. 물론 암모니아 해도 됩니다만. 근데 값싼 전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원전. 원전을 세워서 원전에서 나오는 전력으로 생산하면 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도네시아 장점을 갖고 석탄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이라는 지도 어디 갔지? 지도 꺼버렸어요. 그 칼리만탄이는 우리가 옛날에 보르네오 섬이라고 들었죠. 보르네오가 여기입니다. 여기. 위에는 약간 파랗고 저기 말레이시아 령이고 밑에 저기가 이제 보르네오 섬 칼리만탄입니다. 저기는 유연탄이 무궁무진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근데 어떻게 하냐? 저기서 유연탄을 캐서 싣고 와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또 화력발전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CO2가 엄청나게 나죠. 그러니까 이게 화력발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죠. 펀드레이징도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기다가 화력발전소를 현지에다 세운다 이러면 모든 게 좀 유리한 게 생깁니다. 그럼 거기도 CO2 배출되는데 그거는 요새는 포집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갖고 현장에서 포집해갖고 저는 아까 묻을 때가 많다 그랬잖아요. 외장하면은 굉장히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수소는 값싸게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운반 문제인데 수소는 액화해갖고 운반을 해야 이제 품비가 적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LNG선 있잖아요, 여러분. LNG선보다 마이너스 100도 더 내려가야 수소가 액화됩니다. 그러니까 LNG선을 기술 개량해서 해야 되는데 전 세계 지금 LNG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 일본, 노르웨이. 그래서 한국은 조선업의 새로운 부흥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되면 저기가 가장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지가 된다. 우리가 저걸 이용해서 LNG선을 우리가 만든 LNG선을 전 세계 수출해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인도네시아 협력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리가 조금 남아 있어갖고 세 번째가 인도네시아가 지금 수도가 자카르타. 조그만 섬이죠. 자카르타. 조그만 섬에 수도가 있습니다. 인구의 1억 몇천만 명이 저기 삽니다. 저 좁은 데. 근데 문제는 저 수도가 자카르타가 40%가 수면 아래 있습니다. 해수면 아래입니다. 지금도 연간 7cm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고층 빌딩 한다고 지하를 막 흔들어 놓죠. 그래서 30년 동안 수도 이전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드디어 금년 1월 18일 날 신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을 조코이 대통령이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보르네오 섬 쪽으로 이전하기로 확정을 했는데 규모가 무려 서울시의 5배입니다. 5배 규모로 하고 당연히 스마트시티로 건설하겠죠. 그날 수도인데 물론 기간은 30년, 50년 걸릴 수 있겠죠. 근데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죠. 3년 만에 200만 원 그냥 바로 지어드립니다. 그래서 한국 물론 그런 이제 토목이나 건축 쪽에는 이제
그 나라도 거슬려서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정도는 또 뭐 그다음에 이제 좀 하이테크로 가야 되겠죠, 그죠? IT 기술을 이용해서 그래서 뭐 팬데믹 시대에 적합한 도시 구조는 어떻게 된다든지 그다음에 뭐 쓰레기도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팬데믹 시대에 그러면 이 도시 만들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든지 이런 분야에 한국이 이제 기회가 또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신도시 건설 때 기회가 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저 나라가 이제 조코이 대통령의 아직 지금도 비서실장하고 있고 지난 7년간 대통령 비서실장하는 사람이 제가 좀 친하게 됐는데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 출신입니다. 사성장군 출신인데 그 양반이 친해지니까 자기 집에 가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조님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닙니까? 관계가 뭔지 아닙니까? 무슨 경제 발전이나 뭐 교육 또는 의료 뭐 이런 게 물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아니 당신네 나라가 뭐 강대국하고 뭐 이렇게 국경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가 그 안보가 문제냐? 그때 원래는 자기들은 이제 저기 그린으로 돼 있는 나라가 말레이시아고 이쪽 밑에 지도는 안 나오는데 제일 밑에 오른쪽에 북부의 기니아 밑에 있는 게 호주입니다. 두 나라가 연방 국가입니다. 자기들은 이슬람 국가죠. 그래서 그게 약간의 위협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근본적 위협이 아니고 자기 나라의 경제권을 80%를 화교가 지고 있다는 겁니다. 화교. 그런데 중국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해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중국이 필요한 자원이 저 나라가 엄청 많다 이거죠. 그러다가 저기 같이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보르네오섬 바로 위에 보르네오섬 코미테까지 거기에 스페델리 군도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섬이죠. 중국이 그까지 자기들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베트남 해안 쭉 다 내려와갖고 저기 보르네오섬 콰까지 그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베트남도 항의하고 있지만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다 이제 문제 삼죠. 근데 그게 이제 항상 분쟁이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죠. 쳐들어올 때 이게 어디까지냐면은 바로 보르네오섬 쪽에 빨간 거 있죠. 화살표 끝에 저기 있습니다. 저기 중국이 저거 따라고 저거 맞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그 국가 안보가 지금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 협력을 해야 된다 이게야. 근데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들은 비동맹을 70년간 해왔기 때문에 러시아나 미국 쪽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있냐? 일본이 있는데 일본은 군사적으로 의미가 없다. 한국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자기들이 이명박 대통령 때 유도현호 대통령이 한국을 되게 좋아해갖고 잠수함을 10척 사갔죠. 잠수함 10척 사갔는데 지금 세대 인도하고 세대 지금 인도 쭉 마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한테 너그럽게 했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실 거죠. 그 사절단이 롯데호텔 수습을 했는데 거기 국정원에서 그거 자료 빼내러 갔다가 들켰죠. 난리 났던데 참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래서 그 계약이 성사가 됐죠. 하여튼 뭐 그래서 군사협력 부분에 굉장히 유망하다. 구축함이나 T-50 물론 T-50 부분이 이제 약간의 문제는 생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안보 협력을 굉장히 한국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저 나라는 의료와 교육이 엉망입니다. 일단 유인도가 8,000개나 되니까 이게 방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의료 시스템, 국가 의료 시스템 갖춘다는 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진혁 기자는 잘 알지만은 인도네시아 재정상 뭐 도시마다 뭐 병원 짓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를 수밖에 없습니다. 원격 의료를 하는데 의사가 수준 높은 의사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 나라는. 근데 한국은 수준 높은 의사가 되게 많잖아요. 한국은 국가가 원격 의료를 하면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교육도 저 나라 가보면은 뭐 교과서 때 천지고요. 교사도 없고 교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격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위성만 깔리면요 인터넷만 있으면 세계 최첨단 지식을 습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의료 분야에 우리가 컨텐츠가 많습니다. 의료도 또 수준도 높고 정보화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의료와 교육 부분에 협력이 가능한데 저는 특히 의료 분야를 좀 주목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빅데이터 중에 의료 빅데이터는 최고 가치가 없을 겁니다.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의료기기 개발, 뭐 예방의학으로 가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교육과 의료 분야의 협력이 굉장히 유망하다. 또 하나는 5번째인가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푸드 팬데믹 온다 그랬어요. 푸드 팬데믹. 한국은 어디선가 국민 먹여 살릴 식량을 마련해야 되겠죠. 전나라는 열대지방 또는 아열대지방이기 때문에 항상 경쟁이 가능하죠. 땅도 많고 우리의 한반도에 한 9배 되니까. 그래서 식량 확보 기지로서도 굉장히 좋은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놀라운 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싱가포르에 아시아 최고의 공대라고 하는 난양공대라고 있습니다. 난양공대. 난양공대에 한국인 최초 유일한 종신 교수가 있는데 조남준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새로운 신농업을 주창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이냐? 싱가포르가 국가 인재로 스카우트한 사람입니다. 서울대 공대 토목과를 와서 스탠포드 재료공학 석사를 하고 스탠포드 화학공학 박사를 하고 다 마치고 의대를 가서 감염의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어마무시한 경력이죠. 거의 독보적인 존재인데 이 사람을 싱가포르가 스카우트해갖고 난양공대 종신교수로 모셨는데 다음 주에 들어오네요. 이 양반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싱가포르가 국가 생존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식량이다 이거죠. 도시국가니까. 그래서 목표가 2035년까지 싱가포르 전 국민의 단백질 공급의 30%를 자체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프로젝트를 이 교수한테 준 거예요. 예, 연구하고 있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 왔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곤충이 식량으로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곤충이 정식 속도도 빠르고. 근데 식용 곤충하면 안 먹잖아요. 이게 산에 별도 안 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게. 그 곤충을 분석해가 들어가 보면은 최고급 단백질이 돼요. 최고급 단백질. 그걸 추출해 내 갖고 그걸 배양해 갖고 하면은 정말 전혀 다른 음식이 이제 육류가 공급되는 거죠.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양반이 이제 꽃가루를 연구했는데 꽃가루의 성분 중에서 아주 특별한 성분이 있어갖고 그걸 배양해갖고 하면은 바다 오염인데 뿌리면 금방 그냥 바다가 깨끗해지는 그런 게 있고 이걸 가지고 배양해서 종이를 만들어 그 종이로 인쇄를 했더니 18번을 빨아도 같은 색상 그대로 나옵니다. 뭐 이런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자기가 해보면은 합성 물질은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 머티리얼 그러니까 거기서 자연에서 나온 물질이라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농업 시대가 오는데 인도네시아 채집기라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장관이 제가 구상하는 이 프로젝트에 멤버로 참여하게 됐어요. 됐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나라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섬이 많아갖고 교통수단이 모빌리티가 이제 자동차만으로 할 수도 없고 비행기만으로 맨날 그 섬에 다 비행기장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선박, 첨단 자율주행 선박으로 해갖고 교통문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대우조선 같은 첨단 선박 회사들이 또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인구 자체로 이미 2억 8천이나 되니까 큰 시장이죠. 큰 시장이니까 그런 거 있고 그래서 한 8가지 정도가 이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의 미래하고 딱 맞아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런 걸 뭐 저만 알았겠어요? 뭐 웬만한 사람들은 좀 분석해보면 대박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역대 정부들이 다 인도네시아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민선 대통령이 유도현호 대통령이 워낙 케미가 서로 맞아갖고 협력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넘어오면서 이제 좀 소홀해졌습니다. 근데 이런 거 이제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데 왜 소홀해졌냐? 거기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굉장히 조그만 한 인구 50만 정도 되는 도시에 시장을 하다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바람을 일으키면서. 젊은 대통령인데 SNS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을 방문했는데 잠수함 타기로 했으니까 거제도 대우조 소속하게 됐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김해에 헬기를 착륙시키라고 해가 내려갔더니 거기서 차를 타고 어디로 간 거야. 그럼 한국 모르고 있었거든요. 갔더니 경성대학인가 뭐 어떤 대학에 강당으로 갔는데 거기에 문 열고 들어가니까 한 1000여 명의 인도네시아인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한국의 노동자로 인도네시아인.
거기가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국에 와서 겪었던 서름, 학대 이런 것들만 대통령 앞에서 그냥 막다 그런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수도 방북만을 할 때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조코이 대통령이 완전 열받은 거야. 야, 한국이 나라 이렇게 돼? 그래갖고 잠수함 갔다가 그냥 바로 왔는데 그러면 밑에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첫 정상회담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묵묵부답을 거기 됐어요. 참모들이 정말 잘못한 거지. 얘기해 줘갖고 그래서 박 대통령이 보자마자 참 그런 거 앞으로 깨 해주겠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틀릴 텐데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회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조코이 대통령이 돌아가자마자 거기 나왔던 5만 명의 한국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버린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이 비자에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오더라도 상용 비자라도 업무가 뭔지, 격리인지, 영업인지 이게 다 특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에 종사 안 하는 건 다 추방. 이거 제가 듣기로 한 8,000명이 추방됐대요. 신문에 하나도 안 났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 관계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참 아쉬운 게 단임 정권이라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단임 정권이니까 바뀌면은 그게 뭐 같은 계통의 정권에도 많은 상관없이 지난 정부가 했던 건 무조건 다 부정해버리고 거기에 앞장섰던 놈들 다 깜빡 보내거나 징계하고 하니까 누가 새로운 걸 하겠어요? 누가 책임있게 하겠어요? 그게 저는 겪어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측면인데 이거는 앞으로도 어떻게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헌법을 고쳐가지 이게 중립을 가져지 그렇지 않는 이상. 그래서 너무 이 위기가 오고 있는데 걱정이라서 그런 방법은 민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민간을 잘 활용해서 이 국가적 위기를 잘 이겨나가야 되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아까 8개 분야에 아마 조금씩 다 관련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시라는 게 아니라 주목해갖고 그 관련 기사를 계속 추적하고 하다 보면은 기회가 옵니다. 한 가지 인도네시아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1인당 GDP로 그냥 그 나라를 평가해버리는데 그 나라는 그걸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한국하고 협력하는 그런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달라졌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동안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그다음 신발업체, 의류업체였어요. 근데 삼성전자, LG전자가 제일 컸는데 베트남이 잘 되니까 베트남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확 준 거예요. 그 속으로는 야 누가 베트남 가? 인도네시아 정부 있으면 되게 괘씸했거든요. 근데 정의선 회장이 결단을 해서 현대자동차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자동차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25만 대 규모인데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잘해갖고 거기에 코로나가 한창인데 물품을 많이 공급해주고 하고 되게 평이 좋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포스코가 거기 400만 톤짜리 저걸 지었는데 제철소를 지었는데 그거 우리 때 했거든요. 잘못했다고 쌩 난리였습니다. 그거 했다고. 근데 지금 너무 잘 돌아가요. 그 공장이 지금 확장한답니다. 확장하고. 또 하나 이제 LG나 에코프로 같은 데서 그게 니켈 세계 1위 보유 국가입니다. 니켈 2차 전지 생산이 필수적인 거죠. 그 니켈 가공 공장을 몇 조짜리씩을 이렇게 짓기로 발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규모 단위가 다른 거죠. 업종도 다르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한국이 진짜 제대로 오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볼 때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별 기업은 또 개별 기업들은 애로사항이 겪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보십시오. 미국과 일본과 유럽의 세계 전략의 핵심이 아까 중국을 방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쿼드 아닙니까? 인도하고 이렇게 연결해요. 그런데 거기 너무 군사 안보적 측면이 크니까 다 못 들어가니까 다시 IPEF인가 그거 만들었죠. 경제동맹체. 거기는 이제 한국 들어가겠다 그러고 하잖아요. 그렇게 다 중국 방어 전략이거든요. 근데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국을 포위하는데 일본에서 오키나와를 해갖고
대만으로 이어지고 필리핀에 수빅만에 아직도 해군 기지가 있잖아요. 수빅만에 필리핀까지 내려왔는데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기 구멍이 다 뚫히는 겁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중국 포위 전략의 핵심적 국가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이나 일본이 저 나라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최혜국 대우 해주는 밖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줄 게 너무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계 전략상 뭐 내가 이제 바이든을 만났다. 야, 누구 이거 하는데 우리가 참여할게. 근데 누구가 가장 중요한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 누구 잘 할 수 없잖아. 우리가 할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수단을 갖고 있어. 이래 할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니, 바이든이 당선되지 4시간 만에 바로 전화 오는 그 정도로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그건데 저런 것까지 맡아주겠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마 달라질 거라는 생각합니다. 국가 전략적으로. 그래서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국가 간의 관계를 너무 전략적으로 보면 되느냐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대한민국은 생존을 절박하게 생각해야 된다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경제의 대의정도가 90%가 넘는 나라입니다. 식량 자금률이 20%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에너지 자금률은 1%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위기를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부분들을 항상 잘 고민하고 고려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이것으로서 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있으면 잠깐. 네. 네. 그 선배님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 국가의 지원이나 예를 들면 인간의 이걸 받은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게 오지랖이 넓어 갖고 오지랖이 넓어 갖고 제가 이제 감사하면은 저는 대우그룹에 9년 있었거든요. 6년은 테크 박사 배순원 씨, MIT 기계공학 박사였죠. 그분 밑에 있었고, 그래서 달성 농공공단의 그 공장들이 제가 창설 멤버입니다. 그 다음에 3년, 마지막 3년은 김우중 회장을 직접 모셨는데 그때 대우그룹 기조실 전략팀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우중 회장이 세계경영,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경영한다고 전 세계를 다닐 때인데 그 세계경영이라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물건 그냥 파는 장사하는 건데 세계경영은 직접 투자하는 거였습니다. 현재.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외환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해외 외화 들고 투자를 가면 도둑 놈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룹 전체 거를 제가 인허가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법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계기가 됐고 공무원들 생리나 이런 걸 많이 알게 됐죠. 그러다가 하여튼 그거 마감될 때쯤 제가 김우중 회장의 권유와 그로 제가 국회를 가게 됐고 국회 가서 이상덕 의원을 모시게 됐는데 그분도 종합상사 CEO를 10년 했습니다. 동생이 워낙 잘 나가는 바람에 별로 안 유명한데 그분 모시면서 또 동생이 이명박 씨하고 인연이 돼서 또 서울시가 근무했습니다. 서울시 근무하다가 대통령 만들기 시작을 해서 하고 제가 청와대 인수위 때부터 청와대 있다가 총리실 갇혀가고 지식경제부로 갔는데 너무 감사한 일은요. 사실은 민간과 국회와 지자체와 뭐 이런 거 이렇게 넘나들 수 없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를 다 겪었는데 겪을 때마다 아주 럭키하게도 대한민국 최고에 속한 그분의 최고에 속한 분들을 상사를 모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MIT 기계공학 박사인 배순원 씨를 모셨고 김우중 씨를 모셨고 그다음 종합상사했던 이상덕 의원을 모셨고 그다음에 MB 모셨고 그다음에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는 초대 총리가 한성수 씨입니다. 외교의 1인자죠. 지금도 반기문 씨가 국제회의 가면은 마이버스라고 합니다. 마이버스를 가지고 그 한성수 씨는 외교에 탁월한 사람인데 그분을 모시면서 외교라고 좀 알았고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이 총리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또 서울대 총장까지 지내셨습니다. 또 남다르게 있었고 그 다음에 모신 분이 김황식 씨 대법원 판사까지 하고 감사원장이죠. 그런 분을 이제 모시게 됐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한 분도 모시기 힘든데 그런 분들 쭉 다 모실 수 있는 정말 행운의 행운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월급 받아가면서 그분들이 귀하게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어깨 너머로 아마 배운 거예요. 근데 이게 내게 아니잖아요. 내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하나도 없고 나는 빚만 진 거죠.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남겨주신 것들을 결국 빚 갚고 가야 된다.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갖고 정말 어렵게 컸는데 왜냐면 제 형님이 대학을 포기하고 후에서 택시 기사해갖고 저를 학비를 내가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내 거 아닌 이 노하우와 경험과 네트워크를 결국 다 사회에 다시 돌려주고 가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공익적인 일이 성격이 없으면 일 안 합니다. 아무리 뭐 돈 많이 쓴다 하고 뭐 고문을 한다 자문을 한다 해서 안 합니다. 공익적 성격이 있을 때 또 사회적 의미가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저런 얘기는요. 공무원들이 저렇게 구상 자체를 못합니다. 근데 올 10월 11월 달인가 10월 말에 G20 정상회담이 인도네시아에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야 되고 가면은 양자회담을 다 합니다. 그 참석한 대통령 하고 그러면 또 혼밥할 수 없잖아요. 가고 맨날 뭐 포괄적 경제 동반자로 갑시다 뭐 이런 얘기만 할 거예요. 레토릭만 할 거예요. 구체적 프로젝트 베이스의 협력을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진짜로 일하는 거지. 맨날 그런 사람 용어만 해갖고 그냥 사진만 찍고 이거 아니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저런 거는 뭐 그냥 제가 좋아서 만들어 갖고 그냥 여기저기 던져주는 겁니다. 뭐 자기들 채택하면 좋은 거고 뭐 안 하면 그만이고 뭐 답답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하고 다니고 제가 이제 로봇 회사 명함을 제가 쭉 들었는데 지금 만 4년째 돼가는데 제가 너무 지금 시간 많이 쓰죠. 미안합니다. 또 바로 마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중국을 가보니까 AI 시대인데 중국은 로봇으로 AI 교육을 다 합니다. 근데 한국은 이게 엉망입니다. 솔직히 AI 교육은 전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졌습니다. 한국이. AI 교육을 시작한 첫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1993년도. 두 번째 시작한 나라가 누구냐? 북한입니다. 2003년도. 그 다음 이후에 전 세계가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 2016년까지 다 끝냈습니다. 의무화로. 근데 한국은 2018년도에 와서야 AI 교육을 교과